자, 이번 시간 논의드릴 주제는 저당권이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본질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물권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본권이라는 것이 있었죠. 본권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고요. 소유권의 일부 내용을 떼내서 만들어낸 권리로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었고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저당권 등이 있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했던 권리죠. 다른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다르게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했던 권리인데 비해서 저당권은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등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권리다. 그래서 일단은 유치권 저당권의 공통적인 속성, 돈 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두 개의 차이점, 앞에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바로 지금 이제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상 대유권이라는 것은 유치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저당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소위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는 개념과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는 것이 있었죠.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게 되면 등기액이랑 같이 연계가 되죠.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이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등에 있어서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권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민법 187조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케이스 몇 개 있었습니다.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이라고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신축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든가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구분 행위가 있을 때 그 권리가 발생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요. 예.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신경을 써볼 만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법정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그리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길 게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권리는 발생을 한다 해서 저당권은요, 소위 일반적인 의미의 저당권, 소위 약정 저당권이라는 개념과 법정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법정 저당권은 2인대체에서 한번 살짝 나오는 그런 표현이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당권 하게 되면 소위 약정 저당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지금 저당권의 취득이라는 과정, 성립이라는 거 보게 되면 설정 계약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 주체와 관련해서 자, 우리 이제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지상권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나중에 지상권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토지 소유자를 가리켜서 지상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편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 소유자를 지역권자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 데 비해서 승역지 소유자 등을 가리켜서 지역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이용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전세권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치권은 별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저당권에 있어서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라는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 있죠.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담보물을 대신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갑이 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 이 사람이 또 이미 소위 채무자가 되게 될 텐데, 이 사람한테 돈 꿔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을 채권자, 이 사람이 나중에 저당권자가 되게 될 것인데요. 이 문제, 갑이 이제 따로 이 돈이 없어서 갑의 친구 또는 가족이 담보물,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담보물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다.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저당권 설정자 혹은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누가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 처분 권한 얘기는 큰 지금 쟁점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문 하나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다. 뭐 사연 길게 써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객체와 관련한 부분을 봐야 되죠. 해서 자, 우리가 토지의 전부,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자, 100평 중에 20평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토지 분할하기 전까지는 이걸 나중에 경매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 우리가 공유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지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지분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험 문제 답은요, 바로 이하였죠. 자, 바로 권리 관련해서,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 어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출제 포인트. 좀 요건 24회 때 나왔었고 좀 유치한 문제인데, 지역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 앞에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볼까요? 자,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출제가 됐었냐면, 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자가 2년분 지력 체납하게 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한 문제짜리. 두 번째 이슈가, 혹시 이런 경우 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X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소멸 청구 있으면 당연히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함부로 소멸을 시켜버리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2년분 지료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하나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전세권 파트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 전세권자가 되게 되는데,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물건에 대해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전세권을 경매 목적물로 내놓는다라는 얘기는 용익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고, 담보 물권적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을 경매로 붙일 실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이 전세권을 낙찰받은 자, 갑을병청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낙찰을 받게 되면 뭐밖에 없어요? 돈 받을 권리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돈 받을 권리를 돈 주고 또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던 저당권자는 소위 경매 청구, 즉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지금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 얘기를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됐던 쟁점, 지상권 소멸 청구,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그 전세권을 경매에 붙이는 것, 이것은 어떻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두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는가 이를 물어보는 것. 자, 그리고 같이 가야 될 것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상권, 전세권과 다르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역권은 요역지, 와 부종해서 요역지의 소유권과 부종 따라다니기 때문에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청구를 한다는들 누가 살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입사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는 해서 지역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24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지상권을 객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 나오면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내주는 지문이 될 테고, 결국은 답을 뽑아낼 때는 뭐라고요? 바로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움받을 권리라고 하는 거, 가장 일반적으로 현재 도움받을 권리,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 지금 당장 도움받을 권리가 아니라 앞으로 도움받을 권리라고 하는 거, 혹은 자, 뭐예요? 금전채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파트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뭐만 가지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만 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해 가실 때 가능하면 비워두고 이게 공부하는 테크닉이에요. 이거 공부 뒤지게 한다 한들 이 중에 유일하게 출제가 되는 쟁점이 뭐라고요? 바로 지역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요 쟁점만 출제 이슈로 삼게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설령 시험 지문에 뜨더라도 전혀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렁설렁. 왜? 공부를 해서 이해해서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써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통계적으로. 해서 지역권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요 쟁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결국 이제 이것도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세제 저당권 성립하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등기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기억할 건데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등기 대상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가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나중에 등기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 얼마냐, 돈 빌린 게 얼마냐라고 하는 것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그럼 이런 경우 있겠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돈 빌려준 게 1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X 토지 등기부를 보면 을 명의 저당권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뭐가 표시가 된다? 1억이라고 하는 거 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누구? 을의 성명이나 주소라고 하는 것을 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걸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X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사람 저당권자, 그럼 이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라고 하는 거, 채권액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병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갑이 물상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갑이 직접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X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갑의 성명 주소와 채권액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갑이 물상 보증인으로서 물건을 내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병이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을 명의 저당권 등기에 자 채권액 1억,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병, 그리고 세무자의 주소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하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바로 이 담보물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 등기 기록에다 뭘 표시해라? 채무자의 성명, 주소는 반드시 표시를 해라. 그래서 얼핏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처럼 갑의 건데 뭐라고 갑의 이름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법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문제는 문제 구성할 때 변제기라고 하는 거, 이것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어떻다? 특약 같은 거 다, 위약금 이런 것들 다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있다라면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대신 어떤 저당권 등기이든 간에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는 어떻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요거 뒤에 관련한 쟁점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지겹게 했던 얘기,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 다시 민법 186조를 보게 되면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물권의 어떤 존속 요건으로서 등기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을이 저당권을 갖기 위해서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다시 돈을 빌리고 등등등 하기 위해서 을 명의 저당권을 등기소 공무원하고 짜고서 불법적으로 말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냐?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말소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항목에 19회 때는 한번 나왔었는데 이건 큰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저당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소멸까지 가서 같이 가볼까요? 해서 저당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가장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모든 물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어떻다? 소멸한다. 우리가 지상권 할 때 한번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멸실되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틀렸어요. 지상권은 그 목적물이 뭐가 되니까 토지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이 됐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 다만 토지 저당권 또는 건물 저당권 어느 쪽에 있을 수가 있을 텐데 토지가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또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게 된다.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 물상대위라는 주제와 연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공용징수, 바로 이게 수용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물상대위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나중에 등기법이라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두 개의 등기, 상지라고 하는 거 나중에 공부하십니다. 이걸 제외하고 무조건 나머지 등기는 직권으로 모두 말소를 해야 된다. 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동산을 국가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형식상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텐데 이 뒤에 있는 권리는 다 바로 수용이 있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상대위 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수용이라고 하는 거. 이때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에 근거해서 물상대위가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단독으로 나올 문제고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지겹겠던 거죠. 자,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이 모두 귀속이 되게 된다. 꼴이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개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예, 다른 권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뒤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존속시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좀 어려웠던 게 이런 게 있었죠. 1번 저당권이고요. 2번 저당권이라고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병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뭘? 병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밑에 어떻다? 꼬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랬었죠. 1번 저당권 을, 2번 저당권 병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을이라는 2번 저당권자가 지금 갑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느냐가 문제가 되게 된다. 자, 을을 기준으로 보면 밑에나 뒤에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자신의 이익을 존속시키기 위한 건데 이걸 이렇게 가지 마시고 혼동 얘기 나올 때는 무조건 뭐만 생각해야 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나 뒤에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만 더. 갑 소유의 X 부동산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이 뭐를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병이란 저당권자가 이 X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병은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혼동력이 몇 개 샘플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논의의 포인트, 꼬리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 없으면은 바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기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가십시오. 주로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유 지분의 포기. 이게 주로 출제가 되죠.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의사표시,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그 권리를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런 식이었었죠. 이 50% 지분, 을이 5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절차법상 들을이라는 지분권자하고 같이 등기소에 가서 어떻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지 등기가 실행돼야지 어떻다? 갑의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지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피담보채권의 소멸 두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죠. 피담보채권의 소멸. 첫 번째, 변제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요. 그러면 저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어려운 게 시효완성해서 10년간 채권을 회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바로 시효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해서 이건 이제 항상 유치권 할 때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의 문제는 소위 담보물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실행. 자, 요건 뭐 이제 좀 이따 한번 예시를 해볼 텐데, 자, 우리 경매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항상 뭘 찾아라?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권리를 이름하여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해졌다고 썼을 때 경매가 진행되면 이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근데 그 선순위에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항할 수 없는 권리도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자, 저당권 있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사실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위치, 순서와 무관하게 무조건 경매만 이루어지면 어떻다?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당권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저당권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번 예를 들어서 자 병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을의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을의 말소 기준 저당권을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권리,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위치를 불문하고 경매만 이루어지면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똑같은 맥락에서 담보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야. 근저당권, 저당권 일종입니다. 근저당권이 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이 1번 근저당권자, 병이 2번 저당권자 이런 사안에서도 얘 둘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건 뭐가 된다고요? 근저당권. 그래서 근저당권은 경매가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요 밑에 있는 권리도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담보 가등기 똑같은 구조입니다.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치와 무관하게 어떻다? 모두 경매가 있게 되면 매각으로 다 소멸하게 된다. 좀 이따 경우수를 몇 개 따지게 될 텐데 일단 자 우리 특히 담보가등기 할 때 자꾸 이제 어렵게 치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있겠고 무효인 등기 유효.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등기 유효 요건 얘기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건 깊이 갈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논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무효인 등기라는 것이 있다. 무효인 등기가 뭐냐면 우리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 명인의 표시,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등기부에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부동산하고 표시된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이 불일치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등기 명의라고 실제 권리자가 불일치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무효. 물론 거기서는 자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든가 혹은 모두 생략 등기 아직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실체 관계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 행위하고 등기된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버린 케이스 이런 것들 다 무효가 되게 될 텐데 예외적으로 유효가 됐던 게 은닉행위라고 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 작년 민법 총칙 파트에서 나왔었죠. 29회 때도 나왔었죠. 이때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라는 것은 유효하고 매매는 무효로 봤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등기 유효 요건이 될 텐데 어떤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면 어떻다? 예 그냥 그거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그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 부릅니다. 물론 지금까지 문제에서 무효인 등기의 유용 인정 안 됐던 거 표제부의 등기 유용 인정되지 않는다. 15년 동안 지금 한 9년 동안 두 가지 표제부의 등기 매기만 하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큰 의미는 없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이 계속 맞물려 가는 건데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자, 지금 이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기는 못하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갑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말소 등기를 안 한 사안에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또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기존의 을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하고 다시 병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등기다라고 했을 때 굳이 말소 등기하고 설정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을 명의에서 무효인 등기죠. 을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 등기에서 병 명의로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돈을 다 갚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이미 소멸하게 될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와 실체 공개가 완전히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말소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이 저당권 자체를 소멸해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기존의 을명의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를 하고 자 병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굳이 두 번, 세 번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기존의 무효인 등기를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등기도 다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멸사유 큰 이슈가 안 되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소멸사유 중에서 목적물의 멸시라고요. 수용 또는 공용징수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저당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저당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가장 기본, 양도라는 얘기. 이거 별것도 없는데, 지금 한 7년 사이 두 번 답을 뽑았던 주제가 저당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 다시 기본 가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건 안 나오고요. 두 번째 이슈. 지상권은 양도, 이전할 수 있다?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상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일반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었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없고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이 뭐라고 했죠?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다만 자, 전제 요건이 있죠. 저당권은 따로 뛰어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묶어서 어떻다?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당권은 담보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지 않고 결합을 해서 양도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도 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 파트를 가서 공부하게 되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서 이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나중에 저당의 유동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저당권 양도할 수 있긴 있는데 대신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물권적 청권 얘기. 자, 요거 이제 소유권, 지역권 할 때 이미 논의했던 개념이죠. 자, 일단은 지역권도 지금 이제 저당권도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하게,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권, 방해 예방 청권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또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하는 권리가 아니다. 피워드는 점유를 전제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점유물자 어떤 그 물건 자체를 승역대 소유권을 누가 훔쳐갔다고 해서 지역권자가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도 점유를 전제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그런 건 나와요. 저당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시효취득 얘기는 20년간 수와 평온 공인하게 점유 뭐 이런 게 전제가 됐을 때 시효취득 운운할 수 있어요. 해서 점유가 전제가 돼야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권 자 여기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다 시효취득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다. 그래서 자 지금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준 사안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를 몰래 훔쳐갔다. 이거 누가 을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거. 그래서 키워드 바로 저당권자에게는 소위 반환청권 인정되지 않는다. 29회 때 지역권자 반환청권 인정되지 않는다가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여기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저당권자 반환청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주요 이슈가 될 것이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물상대위. 자 앞에서 물상대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앞의 얘기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용 수용, 수용이라고 해서 공용 징수라고 하는 거 바로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다시 갑시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자 토지에 대해서 자 수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수용이 있게 되면은 공용 징수가 있게 되면 을의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약간 직권으로 다 등기를 말소를 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를 이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앞으로 받게 될 수용 보상금 청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 이 그림에서는 누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이 사람이 받게 될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소위 압류 절차를 거쳐서 우선 받아낼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갑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사안이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근데 Y 건물이 멸실되게 됩니다. 수용이 아니라 이번은 멸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뭐 수용도 똑같은 구조인데 멸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게 될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바로 그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일정한 압류 절차를 거쳐서 미리 자 돈을 먼저 받아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일단은 저당권의 물상대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자체가 소멸해야 된다고요. 저당권 자체가 소멸해야지 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다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갑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게 됩니다. 병의 저당권, 을의 저당권을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됐든 을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소위 물상대위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물상대위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항상 뭐라고요?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중에서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 이슈,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수용이란 두 가지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자, 저당권자, 지금 이제 경매 청구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자라고 논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는 공용징수, 수용당한 경우 되겠습니다. 멸실이나 공용징수가 있으면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게 논의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멸되는데 이 저당권 설정자, 아까 채무자나 물상 보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에 대해서 소위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압류라고 하는 거, 저당권자가 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3자가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일단은 다 특정하기 위해서 압류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요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 화재보험금 청권, 수용보상금 청권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것이 협의 취득이 이루어졌다. 자, 볼까요?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을 한다. 그러면 이때 뭐라고요? 저당권, 요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X 토지가 공용징수 또는 수용에 이르게 된다. 공용징수가 있게 되면, 수용과 같은 말입니다. 공용징수가 있게 되면 이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 저당권이 소멸하게 됐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 받게 될 금전, 수용 보상금 청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물상대위할 수 있다. 해서 물건 위에 저당권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저당권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바로 비교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 X토지가 바로 협의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용 얘기는 세법이나 공법할 때 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신 땅을 100만 원에 파시오, 평당. 요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협의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협의 취득이 있게 되면요, 저당권은 소멸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물상대위 문제는 어떻다?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협의 취득이 이제 어려워지는 이게 뭐냐면, 그냥 협의 취득하면 너무 쉬우니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이 있는 경우 요구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 있는 경우 이렇게 깔아준다고. 근데 앞에 용어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수험생들은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는 분들은 야, 이게 수용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매매와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매매와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 자체도 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거의 이슈 해서 요게 지금 한 7년 사이에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그런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공용징수, 그 다음에 아까 멸실, 두 가지가 이슈가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압류 절차, 압류는 자, 만약에 화재보험금이 저당권 설정자 계좌의 통장에 입금이 돼버렸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수용보상금이 통장에 입금이 돼버리면 그 돈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부분이 바로 자, 물상대위할 객체인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는 미리 압류 절차를 거쳐서 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골치가 아픈 게 대부분이요. 자, 멸실되거나 공용징수가 있으면 뭐라고요? 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고. 금전이나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으로 하면 다 외워놨는데 갑자기 27회 때인가 28회 때 나왔던 게 물건 이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당황을 해. 해서 되게 힘들었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금전이란 표현 대신에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서 물건에 대해서 얻었다. 바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이 됐든 물건이 됐든 미리 얻었다. 스스로에 대한 저당권적인 압류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한데 압류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얻었다. 바로 저당권을 원의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물건은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쌀을 뭐 1kg를 주기도 했다. 보상금으로서. 그러면은 이 쌀이 저당권 설정자 뒤주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느 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얻었다. 압류 절차를 거쳐서 얻었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름하여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게 7년 동안 2문제 답을 뽑았던 주제였었고요. 주로 수용하고요. 수용하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 요 2개 수용하고 협의취득 요 2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 하나 체크드렸고 다시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실 것이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아까 봤던 주제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었죠? 타 담보 제공 청구.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게 담보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이유 없이 건물에다가 뭐 포크레인을 찍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을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었었고요. 최소한 유치권자에게는 다른 담보의 제공 청구라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볼까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주인입니다.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저당권자는 그 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를 떨어뜨렸으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돈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가치가 5천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즉시 변제 청구 역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슈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파트 저당권자의 권리 중에서 지금 제가 경매 청구 전이라고 해서 실제 3개 정도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경매 청구 전에 지금 저당권을 유지하고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 몇 개가 있더라.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하고 묶어서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요게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저당권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규정을 준용하는데 얘는 대신 점유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공용징수, 그 다음에 멸실 이런 게 있으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이 저당권 소멸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이 사람이 받게 될 금전이라고 하는 거 해서 그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끊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경매 청구 후 등에 있어서의 권리 검토하겠습니다.